저한테 주신 타이틀은 탑인 탑이의 베스트 스트래티지에 대한 내용을 주셨고요. 잠깐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CMS 데이터죠. 미국 데이터고 보시면 한 13만 명 중에 약 617명, 한 0.46% 정도의 그런 레이트를 갖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미디언 타임이 154일이고 보면 30데이 프로시저럴 아웃컴 보면 모탈리티 6.0%, 스트로크 2.8%, 페이스메이커 4.2% 정도로 이렇게 레포트하고 있는데 타바 익스플란트랑 비교한 걸 보면 30데이 모탈리티가 타바 익스플란트가 12.3%, 그다음에 30데이 메이스가 한 거의 3배 가까이 타바 익스플란트가 높고, 근데 원이어 모탈리티는 거의 비슷하다.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환자들은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는 환자들이고 이쪽으로 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팩터가 원이어 모탈리티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타바 익스플란트보다는 이미디어트 성적이 좋다. 그래서 치료를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시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탑인 사브는 뭐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제 탑인 타브도 볼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초창기에 넣었던 탑이 밸브들이 이제 페일러가 오기 시작해서 그 레이트가 늘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희 데이터 한번 좀 잠깐 2012년부터 2024년 데이터인데 이거 아름아름 모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면 저희도 비슷하게 한 10,000 케이스 정도에서 한 41 케이스 정도, 한 0.4% 정도의 프로시저를 레이터를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 플랜드가 27명, 약 65%, 베일아웃이 34%죠.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그렇게 미국에서 보이는 그런 탑이 밸브 페일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주로 많은 타입이 밸룬 익스펜더블 밸브에 셀프를 넣은 경우, 셀프에서 밸룬 익스펜더를 넣은 경우가 대부분의 컨비네이션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항들은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따져봤을 때는 리즈너블한 컨비네이션이다라는 거죠. 배워야 될 버케브러리가 이제 네오스커트라는 거고 이게 뭐냐, 그 다음에 리플렛 오버행이라는 거, 이게 뭐냐, 인덱스 THB 익스펜션에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탑인 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오스커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기존 인덱스 THV 밸브의 리플렛이 결국은 이렇게 원통형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 원통을 우리 이 아우틱 루트에 새로이 만든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밸브의 타입 사이즈 중요하고, 두 번째 밸브의 타입 앤 사이즈 중요하고, 두 번째 밸브를 임플란테이션 뎁스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또 중요한 이 그래프트 지오메트리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겁니다. 네오스커트는 이렇게 밸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 있죠. 물론 세컨 밸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밸브에 따라서 셀프 익스펜드 밸브가 당연히 수프라이뉼라 타입이 당연히 네오스커트가 길게 새로이 형성이 될 거고요. 펑셔널 네오스커트라는 개념은 이제 기존 첫 번째 밸브를 깊이 넣을수록 네오스커트의 펑셔널 랭스는 이렇게 짧아질 거고 쉘로하게 들어갈수록 길어질 거다. 이런 거가 주위에 있는 아나토미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 그다음에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 셀프 익스펜딩 밸브에 밸룬 익스펜더를 넣을 때 이제 이게 로어 임플란테이션, 그러니까는 이게 노드 4의 아웃플로우를 맞춘다는 개념인데 이렇게 했을 때 한 16mm 정도의 그 네오스커트인데 이거를 높이 가져가게 되면은 노드 6까지 가져가게 되면 24mm 정도의 네오스커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 7.6mm 정도의 네오스커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세컨 밸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네오스커트의 랭스가 길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더 큰 밸브에서도
더 큰 정도의 네오스커트와 그 차이는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오버행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인 거죠. 낮게 집어넣으면 기존 첫 번째 밸브가 그 위에서 마치 천막처럼 이렇게 펄럭인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깊게 가져갈수록 그 오버행 이펙트는 점점 적어질 거다. 이게 리거지테이션이면은 그런 이펙트가 적을 텐데, 만약에 기존 밸브가 스테노틱한 페일리어 모드를 가졌다고 그러면 이렇게 낮게 가져갔을 때는 기존 밸브가 헤모다이나믹한 문제를 유발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될 텐데, 리거지턴트한 밸브에다가 이렇게 낮게 임플란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오버행 이펙트가 어떤 헤모다이내믹한 결과를 끼칠지 롱텀하게, 그리고 플로우 다이나믹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돼야 이 오버행 이펙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가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는 THV 밸브를 에볼루트인 에볼루트를 했을 때는 그 프레임 익스펜션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는데, 에볼루트 사피엔 인 에볼루트 했을 경우에는 사피엔 밸브의 레디얼 포스로 인해서 기존 웨이스트가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가 어떤 PPM 이슈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는 환자들한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하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라저 오리피스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나 퓨처 코로나리어스에서 디피컬티가 생길 거고, 디슬라칭, 이게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제 낮게 가져가면 포지셔닝이 우리가 하기가 되게 쉽죠. 왜냐하면 밑에 엣지에 맞추면 되니까. 대신 이제 오리피스는 적을 거고 리플렛 오버행잉 이펙트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거가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피엔 밸브를 에볼루트 밸브에 넣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낮게 점점 높게 가져갔을 때 네오스커트 하이트가 점점 늘어나고 오버행 이펙트는 점점 줄어들고, 그다음에 조금 높게 웨이스트에 가서 불어주게 되면 기존 밸브 익스펜션을 더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가 있냐 없냐, 퓨처 코로나리 어세스를 해야 될 니드가 있냐 없냐, 또 리플렛 오버행을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요소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 팩터에 의해서 생기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이렇게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죠. SD 정션, 여기다 원통을 하나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SD 정션이 이렇게 오블리터레이션 돼 보시면 사이너스 시퀘스트레이션 요거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되는 거죠. 큰 아우트리트 루트가 크고 넓고 뭐 STJ가 되게 길고 이러면은 사실은 멀러도 상관이 없는데, 작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나토미, 기존 밸브에 있는 아나토미와 기존 아우트릭 루트의 아나토미를 잘 살펴서 프로시저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죠. 이걸 리스크 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기존 밸브 네오스커트 끝쪽 이 플레인이 코로나리 오스틴보다 만약에 낮다라고 그러면 막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질 게 요 스페이스, 그러니까는 VTA 이 스페이스가 충분히 크면 가능한데, 그것조차도 작게 되면 저 리스크 플레인이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을 넘어서는데 그 밸브 넣는 순간 시퀘스트레이션이 오면서 코로나리 옵스트럭션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브인 타비가 언피서블 할 거고 서저리로 넘어가든,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바실리카를 하고 스노클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쉽지 않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탑인 할 때 CT 어널라이시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밸브의 타입 사이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일리어 모드, 리거지턴트냐 스테노틱한 거냐, 그럼 임플란트 뎁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THV 익스펜션이 필요하냐, 뭐 이런, 그다음에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따질 때 커미셔널 얼라이먼트, 그다음에 이런 VTC, VTSGA, 디스턴스, 코로나리 옵스트럼의 포지션, 네오스커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지고 고려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코로나리 옵스트럭션 리스크, 퓨처 코로나리 어세스를 따져야 되는 거죠. 물론 PPM 이슈도 같이 따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보면 이렇게 네오스커트 하이트는
밸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많게는 2배 차이가 나고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를 위해서는 리스크 플레인이 적어도 코로너리 나중에 오스티어보다 이제 낮게, 그래서 가장 낮은 포인트의 어세서블 셀이 또 어떨 거냐가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 중요할 거고, 뭐 이런 조합은 저는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밸브인 밸브를 에볼루트 인 에볼루트를 했을 때는 이 셀끼리 얼라이먼트가 또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얼라이먼트가 안 맞아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퓨처 코로너리 어세스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케이스 하나, 인터레스팅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고 제 얘기 마칠까 합니다. 되게 인터레스팅한 케이스죠. 이 환자는 배시에스 디지즈로 AR로 처음에 왔고요. 이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술을 받았는데 미케니컬 밸브 페일리어 왔죠. 배시에스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사이클 포스파마이드 쓰면서 호모그래프트 티슈 밸브로 조직 판막으로 수술받았던 두 번째 수술받았던 환자인데 밸브 페일리어가 AS로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환자는 처음 이제 탑인 사브를 시술받았던 환자고요. 딱 10년 지나서 환자가 베리 시비아 AS로 다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40대 초반에 그렇게 베리 시비아 AS로 왔고, 이때가 53세, 그래서 AVA가 0.49, 민 프레저 그레이드가 54, 베리 시비어였죠. 보시는 것처럼 밸브가 거의 안 열립니다. 그래서 환자는 2번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래서 서전들하고 상의했을 때도 세 번째 레도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서지컬 리스크는 굉장히 높은 환자에서 이 환자한테 타비를 계획을 했죠. CT를 보시면 조금 심란합니다. 이게 전체 호모그래프트를 갈긴 했지만 이게 어센딩 아올타 부분에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 있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환자가 벤탈로피를 받으면서 코로너리를 위쪽으로 갖다 붙여서 여기가 작긴 하지만 코로너리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없는 환자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타비에 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환자인데, 걱정은 두 번째는 이제 이때 26mm 밸브가 들어갔는데 이 환자가 아직 50대고 밸브를 만약에 컨비네이션을 사피엔인 사피엔 했을 때는 ppm 이슈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수프라이눌라 타입인 에볼루트로 계획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 칼슘 버블이 있는데 얘가 걸리면서 이거를 건드려서 이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리스크가 되게 높을 거다라는 이런 컨선을 가졌던 환자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뭐에 프리오리티를 둘 거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일단은 ppm 이슈는 없게 하겠다라는 거에 프리오리티를 두고, 이 부분은 일단 세레브럴 프로텍션 디바이스를 해서 디지털 엠볼라이제이션 이슈는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플랜을 갖고 이 환자는 했죠. 하기 전에 이렇게 3D 어나토미컬 뷰를 저는 보통 해서 직관적인 어떤 컨셉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리 오스는 상당히 높이 있어서 옵스트럭션 리스크는 거의 없고, 근데 칼슘이 어센딩 아울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아까 봤던 칼슘 버블이 또 밸브 엣지 쪽에 걸릴 위험이 높아서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리스크가 상당히 높고 스트로크 리스크가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이런 직관적인 플랜을 또 가져서 그전 플랜을 그대로 결정해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세레브럴 프로텍션을 이제 센티넬 디바이스, 우리가 가용한 이 디바이스를 써서 프로텍션을 하고, 에볼루트 프로 26mm를 타브인 사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지dual 프레디그레던트가 좀 올라가면 이 환자 젊은 환자고 이제 ppm이 생기면 분명히 이제 핫페일러나 이런 증세가 있을 거기 때문에 높으면 밸브 프랙처를 가져가겠다. 이제 컴퍼니에 물어보니까 이게 밸브 프랙처가 용이하지 않긴 한다고 하는데 가능은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2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주위 조직이 다 파이브리틱 체인지가 와 있을 거고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들어갔는데, 밸브 디플로이먼트는 뭐 일단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 밸브를 랜드마크로 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S는 프리디를 충분히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탑인 탑위에서 밸브 포지셔닝이랑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용이하게 되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기존 밸브의 디지털 엣지에 맞춰서 에볼루트 밸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고, AS 컴포넌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제 앙팡 수비를 보통 찍어가지고 밸브 익스펜션 정도 또는 익센트리시티를 이렇게 따져보고, 보시는 것처럼 앙팡 수비에서 밸브가 잘 익스펜션 돼 있고 익센트리시티도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환자에서 밸브 프랙처까지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레지듀얼 프레저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4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 프랙처를 해서 더 벌려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다가 4 정도 오케이, 이 정도에서 보겠다라고 해서 멈췄고, 이렇게 머티리얼들이 나왔습니다. 탑이 자체로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스트로크 레이트가 1.8% 정도니까 억셉터블한 정도인데, 이 환자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다른 이슈로 센티넬을 썼고요. 이렇게 머티리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결국은 레도 타브 익스플란트가 페일드 타비 환자들한테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미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저희 나라도 이제 그 시기까지 거의 도래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프로시저가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밸브의 디자인, 뎁스, 그다음에 이가 영향을 미칠 거고, 탑인 탑을 어떤 식으로 컨비네이션 할 거가 중요할 것 같고요. CT 굉장히 중요하죠. 플래닝. 그래서 테일러드 어프로치 투 레도타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선생님들이 잘 프로시저럴 플래닝을 짜는 게 성공적인 탑인 탑의 중요한 팩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